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에도 최고의 스타, 타카오 타유의 도취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화려한 여인이 불과 7살에 가난한 부모에게 팔려온 아이였다는 것을, 27살이 되면 거리로 내쫓겨 구걸하는 신세가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대부분이 성병으로 20대에 죽어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에도시대 최고 미녀로 태어난 여인들의 끔찍한 현실입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 말입니다.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열었습니다. 당시 에도는 그저 시골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이에야스는 이곳을 일본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토목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수만 명의 남성 인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성매매 업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막부는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이곳저곳에 흩어진 불법 업소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때 한 상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교토에서 유곽을 운영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곳에 모든 유곽을 모아두면 어떻겠습니까? 진해몬의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성매매 업소를 한 지역에 집중시키고 막부가 공인하는 대신 철저히 관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막부는 3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 범죄자를 숨겨주지 말 것. 둘째, 3일 이상 손님을 머물게 하지 말 것. 셋째, 다른 곳에서의 사적인 성매매는 엄격히 금지할 것. 1617년 에도 니온바시 근처에 첫 번째 요시와라가 탄생했습니다. 요시와라는 갈대밭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곳은 갈대가 무성한 습지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곳은 상상을 초월하는 번화가로 변모했습니다. 요시와라는 단순한 유곽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소바 가게, 초밥집, 찻집, 우키요에 가게, 기모노 상점, 가부키 극장까지 있는 거대한 유흥 도시였습니다. 18세기에는 약 1750명의 유녀가 이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전성기에는 3000명이 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심지어 1893년에는 9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천 명의 여성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자발적으로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인신매매로 팔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1670년대 어느 겨울, 에치고 지방의 한 농가에서 7살 소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낯선 남자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애는 흉년이었습니다. 집안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큰 저택에 가서 일하면 된단다. 밥도 잘 먹고 옷도 예쁜 걸 입을 수 있어. 아버지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어디로 팔려가는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굶어 죽느냐, 딸 하나를 팔아 나머지를 살리느냐, 잔혹한 선택이었습니다. 에도시대 일본 동부의 에치고 출신 여성들이 다른 지방 여성들보다 20% 더 많이 팔렸습니다. 피부가 부드럽고 인내심이 강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영양 부족으로 키는 작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더 강인했습니다. 업자들은 이런 소녀들을 사서 요시와라로 데려갔습니다.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성인식도 치르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도 시대의 아동 인권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요시와라에 도착한 소녀는 카무로가 되었습니다. 카무로는 견습 유녀를 뜻했습니다. 나이는 7살에서 13살 사이였습니다. 이들은 선배 유녀들의 시중을 들며 유곽의 일을 배웠습니다. 악기 연주, 다도, 향도, 시가, 그리고 남자를 대하는 법까지. 너는 미인이구나. 잘 배우면 오이란이 될 수 있어. 야리데바바라고 불리는 관리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오이란, 유곽의 최고 정점에 있는 여왕이었습니다. 모든 카무로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백 명의 카무로 중에서 오이란이 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15살이 되면 카무로는 후리소대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녀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샤미센을 배우고 춤을 익히고 시를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술이었습니다. 고위층 손님들과 교양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7살, 드디어 첫 손님을 받는 날이 왔습니다. 츠키다시라고 불렸습니다. 이날을 위해 유곽 주인은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화려한 기모노, 비녀, 화장품, 교육비, 모든 것이 빚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축하한다. 오늘부터 너는 정식 유녀다. 하지만 이것은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의 시작이었습니다. 유곽 주인은 철저히 계산했습니다. 유녀가 벌어들이는 돈에서 자신의 몫을 떼고 유녀의 숙식비를 공제하고 옷값과 화장품 비용을 빼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이라는 어땠을까요? 최고급 유녀였던 오이라는 정말 부자가 되었을까요? 1690년대 요시와라를 조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급 유녀를 보유한 가게는 한 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유곽 중에서 진짜 최고급 타유를 보유한 곳은 단 3곳뿐이었습니다. 그만큼 오이란이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오이란이 되려면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단순히 얼굴이 예쁜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교양이 있어야 했고 예술적 재능이 있어야 했으며 무엇보다 손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매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타카오 타유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타카오는 실제로 존재했던 오이란의 예명이었습니다. 세습명이어서 여러 대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이대 타카오 타유의 유골함은 지금도 사이오지라는 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8세기 후반 어느 우키요의 화가가 에도의 3대 스타를 그렸습니다. 가부키 배우 이치카와 단주로, 스모의 횡강 타니카제, 그리고 오우기야의 오이란 하나옥이었습니다. 매춘부가 연예인, 운동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입니다. 오이란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들이 만든 헤어스타일은 즉시 유행이 되었습니다. 카츠야마라는 유명한 유녀가 만든 헤어스타일은 카츠야마 마게로 불리며 일반 여성들 사이에서 대유행했습니다. 시마다 마게라는 헤어스타일은 후에 일본 전통 결혼식 신부 머리 모양이 되었습니다. 오이란의 하루는 철저한 의식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2시간 동안 화장을 했습니다. 얼굴에 하얀 분을 바르고 입술을 붉게 칠하고 이를 검게 칠하는 오하구로를 했습니다. 이를 검게 칠하는 것이 당시 기혼 여성과 고급 유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다음 머리를 만들었습니다. 다테 효코라는 화려한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큰 가발을 좌우로 부착하고 그 위에 비녀를 꽂았습니다. 좌우로 각각 3개씩 총 6개의 꽃비녀, 산호와 옥으로 만든 비녀 2개, 빛 3개, 모두 합쳐 머리 위에만 3kg이 넘는 장식을 올렸습니다. 기모노는 최소 20겹을 입었습니다. 제일 안쪽부터 시작해서 한 겹 한 겹 입어나갔습니다. 무게만 수십 킬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비를 매는 방법이었습니다. 일반 여성들은 오비를 뒤로 맸지만 오이란은 앞으로 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오비를 매면 활동하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일하지 않는 상류층 여성들이 앞으로 오비를 매는 것을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일하지 않는 고귀한 존재임을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이란이 이 방식을 채택하자 오히려 상류층 여성들이 앞으로 오비 매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을 신었습니다. 산마이바 게타라고 불리는 특별한 남학신이었습니다. 굽이 3개로 나뉘어 있었고 높이가 무려 20cm나 되었습니다. 이걸 신고 걸으려면 특별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하치몬지라는 독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발을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걷는 팔자 걸음이었습니다. 요시와라는 바깥 팔자, 교토 시마바라와 오사카 신마치는 안쪽 팔자였습니다. 이 걸음걸이를 완벽하게 익히는데 보통 3년이 걸렸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오이란 도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이란이 거리를 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에는 카무로 2명이 걸었습니다. 그 뒤를 후리소대 신조들이 따랐습니다. 중간에 오이란이 있었고 뒤에는 남자 시종들이 뒤따랐습니다. 적어도 20명 이상의 행렬이었습니다. 20cm 굽의 남학신을 신고 하치몬지로 걷는 오이란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무거운 기모노가 흔들렸습니다. 머리 위에 비녀들이 찰랑거렸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모르십니까? 저분이 바로 타카오 타유시입니다. 과연 소문대로 아름답구나. 오이란 도추는 요시와라의 가장 큰 볼거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본 각지의 축제에서 재현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쇼였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진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이란을 만나려면 엄청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먼저 히키테차야라는 찻집에 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개인에게 자신의 신분과 재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중개인이 적합한 오이란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오이란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이란은 멀찍이 떨어진 상석에 앉았고 손님은 하석에 앉았습니다. 오이란은 손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하급 유녀들을 불러 연회를 열었습니다. 손님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산의 진미를 주문하고 게이샤들을 불러 음악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이날 드는 비용만 지금 돈으로 약 500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도 똑같았습니다. 오이란은 여전히 손님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또다시 돈을 써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500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야 비로소 오이란이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젓가락과 접시로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그리고 단골금이라는 축의금을 지불했습니다. 이때부터 손님은 나짐이라는 단골이 되어 오이란과 동침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드는 총 비용은 지금 돈으로 약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이란 한 번 만나는데 2천만 원이 들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골이 된 후에도 매번 거액의 화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5일 안의 화대는 한 번에 지금 돈으로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5일 안에게 모두 갔을까요? 천만에요. 화대에서 유각 주인이 절반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남은 돈에서 숙식비를 공제했습니다. 그리고 기모노 비용, 화장품 비용, 비녀값, 하인들 월급, 심지어 도주할 때 드는 비용까지 모두 5일 안이 부담했습니다. 게다가 교육받을 때 들어간 비용도 갚아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쌓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기 있는 오이란이라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자유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시와라는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출입구는 단 한 곳, 오몬이라는 큰 문뿐이었습니다. 이 문은 24시간 감시되었습니다. 유녀들이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8월에 친정 방문이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보호자가 동행해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도망치려는 유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잡히면 가혹한 처벌이 기다렸습니다. 심한 경우 두들겨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설령 도망에 성공하더라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전국에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발견되면 다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병이었습니다. 매독, 임질, 그 외 각종 성병이 유곽에 만연했습니다. 한 번 걸리면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얼굴에 반점이 생기고 코가 무너지고 피부가 썩어 들어갔습니다. 성병에 걸린 유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즉시 유곽에서 쫓겨났습니다. 최고급 오이란이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요타카라는 최하급 길거리 창부로 전락했습니다. 거리를 떠돌며 행인을 상대로 몸을 팔다가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요시와라에는 적한지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성병이나 과로로 죽은 유녀들이 묻히는 곳이었습니다.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공양탑 하나만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어나서는 고통스러운 세상, 죽어서는 족한지. 유녀들의 평균 수명은 27살이었습니다. 일반 여성의 평균 수명이 50살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나이였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죽었을까요? 매일같이 납성분이 가득한 화장품을 발랐습니다. 술과 담배를 과도하게 했습니다. 온갖 거친 남자들을 상대했습니다. 성병에 노출되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몸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운 좋게 30살까지 살아남으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이미 늙고 병든 몸이었습니다. 게다가 할 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곽에서 매춘과 풍류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한 유녀들은 두 가지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높은 남자의 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낙적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운이 좋아야 가능했습니다. 대부분은 다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곽에 남아서 후배 유녀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야리대바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괴롭히던 그 할머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유녀들을 감시하고 손님몰이를 하고 도망치려는 아이들을 때리는 일을 했습니다. 결국 유곽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타카오 타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대 타카오 타유의 유골함이 사이오즈에 있다는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성병이나 과로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화려했던 그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8세기 후반 요시와라에서 타유라는 계급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수지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산차라는 좀 더 저렴한 상급 유녀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을 오이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요시와라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사 계급이 주 고객이었지만 점점 평민 상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접대도 간소화되었습니다. 복잡한 의식들이 사라지고 더 직접적인 거래로 변했습니다. 에도 시대 말기가 되면서 요시와라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습니다.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일본 사회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와라는 계속 존재했습니다. 오히려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1893년에는 요시와라에 무려 9,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가난이 더 심해졌고 더 많은 소녀들이 팔려왔기 때문입니다. 1872년 마리아 루소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페루의 한 배에서 중국인 노예들이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들을 해방시키고 노예제를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페루 측이 반박했습니다. 일본도 여성들을 노예처럼 유곽에 가두고 있지 않는가. 일본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872년 인신매매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명목상만 자유계약으로 바뀌었을 뿐 유곽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
일본 정부는 가라유키라는 여성들을 해외로 보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국, 때로는 미국까지 이들은 매춘부로 일하면서 돈을 벌어 일본으로 송금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것을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의 숨은 공로자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전쟁에서 이기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자 정부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같은 여성들을 추업부, 밀항부라고 부르며 1등국의 치욕이라고 멸시했습니다.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1956년 드디어 일본에서 성매매 금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요시와라는 공식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340년의 역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프랜드, 헬스 같은 이름으로 변형되어 계속 존재했습니다. 오늘날 요시와라가 있던 자리는 다이토구 센조쿠 지역입니다. 아직도 유흥업소들이 즐비합니다. 그곳을 걸으면 과거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습니다. 350년 전 그곳에서 울었던 소녀들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습니다. 족한지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름 없이 죽어간 유녀들의 공양탑도 여전히 서 있습니다. 매년 공양제가 열립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꽃을 바치고 향을 피우고 기도합니다. 에도시대 유곽에서 쓰러져간 수만 명의 여성들을 위해서 오이란의 화려한 모습은 오늘날 축제에서 재현됩니다. 아름다운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하치몬지로 거리를 행진합니다. 사람들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아름답다고 감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까요? 그 화려한 옷 아래 숨겨진 진실을, 7살에 팔려온 소녀들의 눈물을,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도망칠 수 없는 감옥을, 27살에 죽어간 젊은 생명들을. 오이란 도출을 보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에도시대의 일본은 성적으로 개방적이었다. 유곽은 일종의 문화였다. 오이란은 예술가였다. 하지만 이것은 피해자를 낭만화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가리는 것입니다. 오이란은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의지로 선택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강제로 팔려온 아이들이었습니다. 평생 감옥 같은 유곽에 갇혀 살았습니다. 성병으로 죽거나 과로로 죽거나 자살하거나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3kg의 비녀, 20겹의 기모노, 20cm의 남학신, 그것은 아름다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속박의 상징이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족쇄였습니다. 오이란이 앞으로 오비를 맨 것은 우아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벗기 쉽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높은 굽의 남학신은 멋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와 착취의 도구였습니다. 에도 시대를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우키요에가 아름답다고, 가부키가 화려하다고, 오이란이 우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어떤가요? 인신매매는 사라졌을까요? 성착취는 근절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여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수백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성산업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도 오이란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화장을 합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카메라 꺼지면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이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역사를 미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도 직시해야 합니다. 에도시대 요시와라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착취 시스템이었습니다. 오이란은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이 다음에 일본 축제에서 오이란 도출을 보게 된다면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50년 전 그 자리에서 같은 옷을 입고 걸었던 진짜 오이란들을,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눈물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을 누군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끔찍한 현실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의 거울입니다. 에도시대 오이란의 이야기는 350년 전 일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 사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해도 착취는 착취입니다. 아무리 문화라고 미화해도 인권유린은 인권유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1687년 가을, 화려한 행렬 속을 걸었던 그 여인을 기억합니다. 20cm 남학신을 신고 3kg의 비녀를 머리에 이고 팔자 걸음으로 천천히 걸었던 그녀를, 그리고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7살 소녀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에도시대 최고 미녀로 태어난 여인들의 끔찍한 현실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